하루를 시작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유 없이 초조해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어딘가 기울어져 있는 느낌.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고 누가 말을 걸어도 웃음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얼마 전 하지연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안은 사라질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불안을 없애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말하셨습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감정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안간힘 쓰는 동안 저는 불안 그 자체와 싸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불안은 우리가 살아있기에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항상 괜찮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게 되었을까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처럼 굳게 서 있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늘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는 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감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한 내 모습이 버겁다. 이제는 너무 걱정하는 걸 줄이고 용감하게 도전하고 싶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마 그분의 마음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던 거겠죠. 불안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누군가 그 불안을 이해해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그 댓글을 통해 다시 느꼈습니다. 불안은 우리 마음의 작은 경보기 같습니다. 내 안 어딘가에서 지금 조금 힘들어라고 알려주는 신호지요. 그걸 없애려 하기보다 잠시 멈춰서 그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완벽하려 했던 건 아닌지, 혹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지,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어지럼이라 불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을수록 인간은 불안해진다고 했죠.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는 정말 많은 선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지어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도 스스로 정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불안은 어쩌면 자유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불안을 적으로 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조용히 나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중이니까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불안할 수도 있지. 그건 내가 여전히 느끼고 사랑하고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불안을 떠올릴 때마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함께 생각납니다. 불안은 결국 마음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찾아오니까요. 하지연 교수님은 강의에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강 잔디밭에 누워있을 때는 왠지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늘막이라도 치면 금세 잠이 오죠. 우리 뇌는 무방비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디서든 벽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뒤가 트인 자리에서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본능이었죠.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배운 건 위험을 감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먼저 불안을 느낀 사람이 살아남았고 그 감각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낯선 장소에 들어가면 몸이 먼저 긴장하고 시선이 주변을 훑습니다. 머리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생존의 역사 속에서 불안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경보가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고 잠깐의 실수에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한 내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죠. 이 말은 불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안은 몸이 나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건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아주 오래된 생존 반응이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순간은 사실 우리 몸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그걸 단순히 나쁜 감정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나를 지켜주는 몸의 언어를 무시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짜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굶어 죽을 일도 맹수가 덮쳐올 일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외부의 위험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키는 거죠. 한 분이 댓글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불안이 가장 커요.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분의 불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존재의 두려움이었겠죠. 결국 불안은 내가 세상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커질수록 불안은 그만큼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내가 다시 세상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연못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고요하면 하늘이 그대로 비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물결이 잠잠해질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어쩌면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내가 또 왔구나. 괜찮아.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함께 있자.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면 불안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조용히 곁에 머물다 사라집니다. 가끔은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생각은 어딘가 미래로 달려가 있거나 이미 지나간 어제에 머물러 있죠. 하지연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이고 우울은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제 마음을 짚어준 말 같았거든요. 불안할 때를 떠올려 보면 늘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혹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도 이 마음이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커져서 현실보다 훨씬 큰 그림자를 만들죠. 반대로 우울할 때는 늘 이미 지나간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조금만 더 참을걸. 그때 그 선택만 아니었으면. 이미 끝난 일들인데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이렇게 방향이 다르지만 둘 다 결국 우리를 지금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하죠.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불안과 우울에 휩쓸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걸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일이나 공부에 집중이 안 되면 나약하다고 탓하기보단 내 안의 불안과 우울부터 다스려야 한다. 저는 이 짧은 문장에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의 마음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그저 방향을 잃은 나침반 같은 존재라는 걸요. 그 나침반이 미래로 너무 기울면 불안이 되고 과거로 기울면 우울이 되는 거죠.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통이고 우울은 이미 지나간 고통이다. 그 말처럼 두 감정 모두 실제하지 않는 고통에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셈이죠. 저는 어느 날부터 작은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 불안을 미래의 그림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림자는요, 빛이 있어야만 생깁니다. 즉, 내 안에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불안도 존재하는 거죠.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운 건 그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 건 그만큼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후회는 조금씩 감사를 닮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한 마음의 대비니까요. 다만 그 불안이 너무 앞서 달려갈 때면 살며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천천히 가요. 그리고 우울이 찾아와 발목을 잡을 때면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이제 됐어요. 거기까지면 충분했어요. 삶을 오래 걸어온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결국 모든 일은 지나가더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큰 강을 건너본 사람들의 확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주문을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말자. 이미 지나간 일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자.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루만 조용히 잘 살아보자. 이게 불안과 우울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한동안 불안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책을 찾아 읽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불안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지연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불안을 더 강화시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노력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안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불안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파도를 밀어내려 애쓰는 것과 같죠. 손으로 물결을 막으면 막을수록 더 많은 물이 쏟아집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를 피하거나 누르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몸을 맡기고 조용히 흘러가게 두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댓글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불안은 자기 방어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마음을 대비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그것은 사실 우리 내면이 이제 잠시 멈추자고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면 마음은 더 크게 울부짖게 되죠.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속 아이가 나 좀 봐줘요 하고 손을 흔드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불안이 찾아올 때면 그걸 나의 일부로 느끼려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면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 지금은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그건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마음을 읽어주면 불안은 이상하리만큼 금세 잦아듭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알아봐준 아이처럼 그래, 이제 됐어. 하며 스스로 조용해지는 느낌이랄까요.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어지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과 그 자유가 주는 불확실성 사이의 흔들림이 바로 불안이라는 뜻이지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아직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 불안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살고 싶은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결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물결이 잠잠해질 때까지 머물러라. 그 말처럼 불안은 억누를수록 더 큰 파동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주면 그 파도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 고요로 돌아갑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일 때 찾아오는 작은 경고음이라고요. 그 경고음에 귀 기울이면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려 애쓸수록 불안은 커지고 모든 걸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걸 계획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부드러운 주문이 되더군요. 불안은 꼭 무섭다라는 얼굴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히 짜증이 나고 어떤 날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직성이 풀리고 또 어떤 날은 손을 수도 없이 씻거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에 묶여버리기도 하죠. 이건 모두 불안이 우리 마음을 통제하려 할 때 모양을 바꿔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불안이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난 걸 거예요. 불안이란 건 꼭 두려움의 언어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짜증이라는 신호로 나타나기도 하고 왜 이게 안 되지? 라는 강박으로 바뀌기도 하죠.
불안은 늘 마음의 균형을 지키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균형이 자꾸 무너지면 우리 안의 에너지는 결국 짜증과 긴장으로 흘러나옵니다. 하지연 교수님은 강의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짜증이란 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만 좀 하라고, 잠시 멈추라고. 저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참아내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참는 건 좋은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감정이 눌리면 그 눌린 자리에 불안이 차오르고 그 불안이 넘치면 짜증으로 터져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워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제가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던 날이었죠. 모든 걸 다 통제하려다 보니 조금만 어긋나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불안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조이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통제의 불안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내 손안에 두려는 욕구,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긴장과 짜증. 결국 그 밑에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은 애초에 통제할 수 없는 일투성이 아닐까요? 날씨도 타인의 마음도 내 몸의 작은 변화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어느 날 불교 경전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봤어요. 모래알 하나까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 그 문장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모든 걸 내 힘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불안은 자라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흐름에 맡기면 마음은 자연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불안의 또 다른 얼굴, 강박은 사실 통제하려는 불안의 한 형태입니다. 물건을 꼭 정리해야만 마음이 놓이고 문을 여러 번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는 건 우리 내면이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강박의 뿌리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행동을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또 다른 문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합니다. 설거지를 미처 못했어도 누군가의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달래면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점점 좁아지더군요. 어떤 이가 남긴 댓글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원래 불완전하다는 말이 큰 위로가 되네요. 완벽하려 몰아세우다 보니 오히려 제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 마음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삶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세게 붙잡습니다. 이건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려 할수록 몸이 더 가라앉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속에서는 몸을 맡기고 숨을 고르는 게 먼저잖아요. 불안도 그렇습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잠시 가만히 바라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불안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건 나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려는 마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모든 감정을 손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지요. 그 손님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면 문 앞에서 더 소란을 피웁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왔구나 하고 맞이하면 잠시 머물다 조용히 떠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왔구나. 그래, 오늘은 너와 함께 있어 볼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순간 불안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외면한 그림자가 결국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을 억누르고 외면하면 그 불안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교묘하게 흔듭니다. 하지만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건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실제 마음의 작동 방식이에요.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건 위협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서서히 진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불안이 올 때마다 몸의 신호를 먼저 살핍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가빠지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지금 불안하구나. 괜찮아. 그저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진정됩니다. 불안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불안을 느끼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연습입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불안이 오면 나에게 보탬이 되는 거라 생각해요.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구나. 고마워. 또 올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읽고 저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건 불안을 거부하지 않고 부드럽게 품어 안는 지혜였어요. 우리가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쉬어야 해.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어. 불안은 그렇게 우리 안의 속삭임을 대신 전해줍니다.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나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불안이란 내 안의 작은 나비다. 나비를 쫓아다니면 잡히지 않지만 조용히 앉아 있으면 언젠가 내 손끝에 내려앉죠. 불안도 같습니다. 조용히 다정히 바라보면 언젠가 나를 괴롭히던 그 감정이 내 옆에서 잠시 머물다 고요히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불안해도 돼.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불안해질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불안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불안은 언제나 함께 다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이미 결핍을 느낀다는 뜻이고, 결핍을 느낀다는 건 불안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연 교수님은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불안도 커진다. 이 말은 어쩌면 너무 단순하지만 살다 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문장은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욕망을 완전히 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욕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 안의 생명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의 크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중간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중간 정도의 집, 중간 정도의 삶, 그게 마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평온함이란 극단이 아닌 중간에서 피어납니다. 욕망이 너무 커지면 불안이 자라고 욕망이 너무 작으면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그 사이 어딘가 욕망이 나를 조금 밀어주는 정도, 그게 바로 건강한 불안의 온도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가 정말 현실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불안의 대부분은 비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친구의 소식은 늘 화려해 보이고, 누군가는 이미 내가 원하는 걸 가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불안을 먹고 자라나며 결국 나를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인간의 대부분의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비교는 원래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잣대로 착각합니다. 남의 속도를 기준 삼는 순간 내 삶의 속도는 늘 늦어 보입니다. 하지만 삶에는 정해진 시계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30에 시작하고 누군가는 60에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이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건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평안은 욕망의 줄임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처음엔 너무 소극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오후 햇살 아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깨달았어요. 내가 더 원하지 않을 때 마음이 참 평온하구나. 행복은 더 많은 걸 얻는 데서 오지 않고 지금 가진 걸 충분히 느낄 때 찾아옵니다. 어느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욕망과 불안은 비례한다. 자연인들이 욕망을 버리니 불안이 없어져서 행복한 것 같다. 그 문장에 깊이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결국 불안을 줄이는 건 무언가를 더 쥐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종종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정말 이걸 원하니?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타인의 시선에 비친 성공한 나가 아니라 편안한 나 아닐까요? 욕망이 아닌 필요를 따라 사는 삶, 그 안에는 불안보다 훨씬 깊은 안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던 어린 시절, 회사에서 평가를 받는 지금까지 언제나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비교를 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더군요.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오갑니다. 불안은 바로 그 지점에서 자라납니다. 남과 나를 견주며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아직 멀었어로 끝나는 마음 습관 말이에요. 저 역시 한때 그랬습니다. 다른 작가들의 이름이 더 많이 회자될 때, 그들의 책이 더 많이 팔릴 때마다 저는 이유 없는 초조함에 휩싸였어요. 글을 쓰면서도 마음 한쪽이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그들의 길은 그들의 것이고 내가 걷는 길은 오직 나만의 것이라는 걸요. 비교는 내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만 평온은 언제나 내 안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연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본래 자신을 점검하기 위한 좌표였어요. 하지만 그 좌표를 잣대로 착각하는 순간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 말이 참 깊게 남았습니다. 비교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 지도를 인생의 평가표로 써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남과 견주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비교가 동기가 아니라 상처가 될 때입니다. 남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아니고 남의 빛은 나의 어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남의 시간을 내 시계로 재며 스스로를 초조하게 만들죠.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SNS를 열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의 함정은 타인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마음의 구덩이 아닐까?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해 보면 조금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마음이 덜 흔들리고 조금은 더 여유가 생겼다면 그게 바로 성장 아닐까요? 누군가의 속도에 뒤처졌다고 해서 내가 멈춘 건 아닙니다. 인생에는 남보다 빠르거나 늦은 길이 없어요. 각자의 계절이 있을 뿐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꽃을 부러워하지 말라. 당신의 씨앗도 제때 피어날 것이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모든 꽃이 동시에 피면 세상은 단조롭겠죠. 누군가는 지금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아직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안은 내가 아직 피지 않았다는 조급함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뿌리 내리는 시간 또한 성장의 일부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남이 아닌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 그게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제보다 단 1%라도 더 자신을 이해했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변화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으로는 작게 보이겠지만 당신의 마음에는 큰 울림이 될 겁니다. 비교의 눈을 거두면 비로소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나라는 존재가요. 마음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언제나 몸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띵하고 손끝이 차가워질 때가 있죠. 우리는 흔히 이런 반응을 단순히 스트레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건 몸이 보내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하지연 교수님은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짜증이 난다는 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잠시 멈추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저는 그 신호를 늘 억눌러 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체로 참고 견디는 걸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형태를 바꿔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짜증으로, 누군가에게는 두통이나 어깨 통증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면과 공황으로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습니다.
처음엔 내가 성격이 예민해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내게 보내는 멈춤의 신호였다는 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신체화된 감정이라 부릅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몸을 빌려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수록 몸은 더 피곤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어깨가 무겁고 걱정이 깊을수록 배가 더 뻐근해집니다. 마음이 말을 못할 때 몸이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그 신호를 듣는 연습이에요. 심장이 빨리 뛸 때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불안하구나. 괜찮아. 단 한마디라도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면 몸의 긴장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 시청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심장이 뛰면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그걸 그냥 느껴요. 내 몸이 반응하는구나 하고요. 그랬더니 불안이 조금씩 줄었어요. 그 말을 읽는데 참 따뜻했어요. 그건 불안을 없앤 게 아니라 불안을 이해한 사람의 마음이었거든요. 불안할 때 몸은 늘 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심박수는 올라가고 근육은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몸이 지금 위험할지도 몰라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생존의 반응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 왜 이래? 나 또 이상해졌어라고 다그치기보다 아, 내 몸이 날 지키려는 중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 한마디가 몸의 긴장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몸의 감각을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내 어깨는 어떤가? 내 호흡은 편한가? 이렇게 내 안을 돌아보는 짧은 5분이 불안을 다스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경직됩니다. 그러니 불안을 다스리는 일은 몸을 돌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천천히 걷는 것, 그 단순한 행동들이 곧 마음의 약이 됩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완전히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불안이 와도 괜찮을 수는 있죠.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짜증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참지 못하는 성격, 인내심 부족, 혹은 감정 조절 실패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지연 교수님은 말합니다. 짜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짜증이란 감정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란 사실,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신호였던 거예요. 몸과 마음이 과열되어 이제 그만 쉬어야 한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달리면 결국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잖아요. 별일 아닌데도 괜히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평소라면 그냥 넘길 일에도 괜히 서운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이러지 나 너무 예민해졌나 봐. 하지만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때 필요한 건 반성이나 자책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습관을 들였습니다. 짜증이 올라오면 먼저 한 걸음 멈춥니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심지어 생각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정말 내가 화난 걸까? 아니면 너무 지쳐서 그런 걸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였습니다. 짜증은 화의 문제가 아니라 피로의 문제였던 거죠. 교수님 강의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짜증이 난다는 건 마음의 물이 이미 가득 찼다는 뜻이다. 그 표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릇처럼 생겨서 하루하루의 감정이 조금씩 그 안에 쌓이죠. 일, 가족, 관계, 책임감, 그리고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까지. 그게 조금씩 차오르다 보면 어느 날엔 그 물이 살짝 넘쳐버립니다. 그때가 바로 짜증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짜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제 그만 쉬자라고 SOS를 보내는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억누르지 말고, 아, 내가 지금 한계에 다다랐구나 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무너짐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짜증이 날 때 일부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거나 차 한 잔을 끓이며 잠깐 멍하니 앉아 있죠. 그 짧은 5분이 마음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혹은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만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짜증은 서서히 감정에서 신호로 바뀝니다. 한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짜증이 날 때마다 이제는 멈춥니다. 잠깐 걷거나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죠. 그랬더니 예전보다 덜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짜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짜증이 알려주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게 된 거죠.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것이다. 짜증도 그렇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바라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진정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짜증은 우리를 괴롭히려 온 손님이 아니라 잠깐 쉬어야 해요라고 속삭이는 마음의 안내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순간 불안도 피로도 조금씩 자리를 비워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우리는 늘 완벽하려 애씁니다.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감정 하나까지도. 항상 괜찮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보이려 애쓰는 동안 마음은 점점 조여옵니다. 하지연 교수님은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정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이에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기준 때문이거든요. 나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스스로의 잣대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함을 향한 집착이
결국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이 줄어든다.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진실이라는 걸 요즘 들어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아니,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자연도 그렇습니다. 들꽃은 줄기가 휘어도 피어나고 하늘은 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지 않습니다.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죠. 그 불완전함이 세상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늘 맑고 고든 하늘로 만들려 애쓰죠.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살다 보면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완벽주의적 불안이라 부릅니다. 완벽을 향한 욕망은 불안을 잠재우는 듯 하지만 결국 불안을 키웁니다. 왜냐면 완벽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벽을 향해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기준은 조금 더 멀어집니다. 결국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는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체념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한 시청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원래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불안을 통제하려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분은 이미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요즘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으니까. 그 말을 하면 신기하게도 가슴속 긴장이 풀립니다. 완벽을 놓는다는 건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품는 일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결핍의 부재가 아니라 결핍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인정할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습니다. 빨래를 밀었어도 말이 서툴렀어도 하루가 엉망으로 흘러갔어도 괜찮아요. 그 하루 또한 당신의 삶의 일부이니까요. 완벽을 놓아보면 처음엔 어색합니다. 마치 늘 잡고 있던 끈을 놓은 듯 허전하죠. 하지만 그 허전함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아주 조용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건 내 삶의 결함을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진짜 강함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완벽을 좇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불완전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 안의 부족함과 타인의 다름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연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정상의 기준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를 조금만 넓히면 삶이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틀림이 아니라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을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주면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덜 버겁습니다. 저는 요즘 덜 잘하려는 연습을 합니다. 예전엔 뭐든 완벽하게 해내야 했어요. 글을 써도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조차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 틀려도,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느슨함 속에서 오히려 더 진심이 담기더군요. 완벽함보다 진심이 주는 울림이 훨씬 오래 갑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짜 강함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참 좋죠. 강한 사람은 불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품고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의 균형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찾는 힘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시청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불안해도 괜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한 줄이 참 깊게 와 닿았어요.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불안과 함께 걸어가는 건 가능하니까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평온의 기술이 아닐까요? 불완전함 속의 평온은 바로 그 함께 있음에서 피어납니다. 불안과 함께, 결핍과 함께, 그리고 지금의 나와 함께 머무르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함이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불안은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깃든 진짜 아름다움을 바라봐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찾아가는 평온의 길입니다. 불안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생활 속에서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이론을 들어도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은 다시 흔들리죠. 그래서 저는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생활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연 교수님은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인 건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렸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진짜 핵심이었어요.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따라옵니다. 우선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한 날일수록 우리는 잠을 미룹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뉴스를 보고 SNS를 스크롤하며 더 많은 자극으로 마음을 채우죠. 하지만 사실 그건 불안을 잊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숨을 고르는 시간이에요. 불면이 오면 억지로 자려 애쓰기보다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잔, 심호흡 3번, 그리고 조용한 조명 아래 앉아있기. 그 단순한 습관이 마음의 회복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정리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 어수선한 방, 이런 환경은 눈으로 들어와 그대로 마음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정리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행위예요.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을 하나씩 제자리에 두면 신기하게도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의 혼잡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청정심이라 하죠. 밖이 정리되면 안도 자연스레 맑아집니다. 세 번째는 호흡의 리듬입니다. 하지연 교수님은 말했어요. 불안은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호흡의 불균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호흡이 짧아지는 이유는 몸이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억지로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호흡부터 고쳐야 합니다. 5초 들이마시고 5초 멈추고 7초 내쉬기. 이 리듬만 유지해도 불안한 마음은 서서히 진정됩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먼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괜찮을 거야. 짧은 문장이지만 그 한마디가 하루의 불안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불안을 줄이는 생활 습관 중 의외로 큰 도움이 되는 게 걷기예요. 걷는다는 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걷는 동안 뇌는 천천히 정리된다. 걷다 보면 꼬였던 생각들이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조금씩 정리돼요. 그래서 저는 불안할 때마다 큰 결심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걷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이 스스로 길을 찾거든요. 마지막으로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차를 마시거나, 매일 같은 거리만큼 걷거나, 매일 같은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단조로운 반복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삶의 리듬은 불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시청자가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불안할 때마다 방을 닦아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 글을 읽으며 웃음이 났어요.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생활 속 리듬을 만들어가는 그 태도. 그게 바로 회복의 기술이니까요. 불안을 줄이려면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건 크고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하루 속에 스며 있는 아주 작은 행복들입니다. 하지연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행복이 불안을 누그러뜨린다.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행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더 나은 환경이 되어야 행복해질 거라 믿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안정시키는 건 그런 거대한 행복이 아니라 짧고 반복되는 일상의 평온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이크로 해피니스, 즉 미세 행복이라 부릅니다. 커피 향을 맡으며 잠시 눈을 감는 순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그 조용한 아침, 길가의 국화 한 송이를 보고 미소 짓는 짧은 찰나. 그 모든 순간들이 불안을 잠시 쉬게 하는 마음의 쿠션이 됩니다. 저는 불안이 올라올 때면 일부러 작은 행복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신 커피의 따뜻한 온도, 산책 중 들려온 새소리, 누군가 건넨 짧은 고마워요 한마디.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불안이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행복이란 결국 마음이 머무는 기술이니까요. 한 시청자가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불안을 느낄 때마다 작은 행복 5가지를 적어요. 따뜻한 물, 저녁 하늘, 강아지의 눈빛, 좋은 향기, 그리고 내 숨소리. 이 5가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고요해져요. 그 글을 읽는데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이미 불안과 싸우는 대신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불안은 언제나 미래에 머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능성들. 반면 행복은 오직 지금에만 머무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수록 의식적으로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자각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태도다. 같은 하루라도
감사로 바라보면 평화가 되고 비교로 바라보면 불안이 됩니다. 결국 행복의 크기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깊이예요. 저는 요즘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한 건 무엇이었을까? 그걸 떠올리며 잠드는 밤은 불안보다 평온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선택이죠. 불안을 다스리는 건 무엇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떠올릴수록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이미 우리 곁에 아주 조용히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불안은 종종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야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클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많을수록 삶은 우리 손에서 더 멀어져 가죠. 하지연 교수님은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동안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결국 불안이란 건 내가 모든 걸 주도하고 싶다는 마음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주지 않죠. 날씨도 사람도 감정도 내일의 일조차도 그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이 쉽게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저 일은 저렇게 되겠지.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테니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서도 예상 밖의 일이 생기면 금세 흔들리죠. 그건 통제의 끈을 꽉 쥔 손이 지쳐버렸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자.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걸 실패로 보지 않고 흐름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수용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는 대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여백을 되찾는 일입니다. 세상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불교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삶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그저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시원해진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의 불안은 바람을 쥐려는 손처럼 세상을 꽉 쥐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그냥 느끼기 시작하면 그제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한 시청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 했던 게 문제였어요. 사람도 일도 감정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늘 불안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두기로 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바람처럼 흘려보내자. 그랬더니 불안이 조금씩 옅어지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불안에서 벗어나는 문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불안은 변화를 막으려는 마음에서 생기지만 평온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안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입니다. 결국 통제의 반대말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삶이 완벽하진 않아도 결국엔 흘러가며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믿음.
그 믿음을 품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선택이 옳았을까? 이 일이 잘 풀릴까?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미리 알 수 없는 게 삶이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본 모습이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하지연 교수님은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통제하려 할 때 생긴다. 그 말이 참 명료했어요. 우리는 불확실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정보를 찾아보고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계획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예측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역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한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늘 모든 걸 계획하려 했어요. 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초조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이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분의 말이 참 따뜻했어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믿는 태도였습니다.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법은 사실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른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 속엔 겸손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괜찮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죠. 인생의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진정한 성숙이다.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대신 불완전한 과정 속에서도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불안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감각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채워 넣으려 하죠. 하지만 가끔은 비워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일정이 빼곡하지 않아도 미래가 완벽히 그려지지 않아도 그 사이의 여백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저는 불확실함을 느낄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걷는 중이구나. 그럴 땐 조급하게 달리면 더 길을 잃어요. 천천히 발밑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그렇게 걷다 보면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길이 드러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바람이 데려갈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일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힘은 완벽한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모름을 견디는 마음,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신뢰하는 용기, 그게 진짜 평온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도 앞일이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몰라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은 충분하니까. 그 한마디가 마음의 숨을 고르게 해줄 겁니다. 불안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그 불안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자 불안이 주는 고통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젠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연 교수님은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다뤄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불안을 완전히 몰아내려 하면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건 마치 생각하지 말자라고 할수록 그 생각만 더 커지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이 왜 찾아왔는지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저는 불안이 찾아올 때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또 왔구나. 그리고 잠시 멈춰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감정을 느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때마다 발견하는 건 놀랍게도 불안의 이면에는 언제나 사랑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들이 결국 불안으로 형태를 바꾼 것 뿐이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긍정적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적당한 불안은 삶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너무 느슨하지 않게, 또 너무 팽팽하지 않게, 그 중간의 긴장감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한 시청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불안을 이기려고 애쓰는 대신 그 불안이 내게 말하고 싶은 걸 들었어요. 지금 너 너무 무리하고 있어.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불안은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라고 보내준 신호였다는 걸요. 그 말이 참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불안은 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경고음이에요. 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낫는다. 그 말은 불안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안아주라는 뜻이겠죠. 불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그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과 함께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힘은 거창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나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 짧은 숨 고르기, 그리고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불안을 넘어 회복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시다면 이 말을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불안해도 괜찮다. 그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이해해 가세요. 그게 마음의 회복이자 진짜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안이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해집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들판처럼요. 그 자리에 남은 건 상처일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단단해진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안을 많이 겪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평온이라는 건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이 많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힘이구나 하고요. 그건 결국 내면의 근육 같은 겁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넘어져도 예전보다 덜 아픈 마음의 힘.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요함은 바람이 멈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저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바람이 불죠. 걱정, 불안, 두려움, 상처.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평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복 탄력 성리 질리언스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절망 속에서도 다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연습으로 길러지는 힘이에요. 저는 이렇게 연습해 봅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릴 때,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되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퇴근길 버스 창가에서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던 생각들을 떠올리며, 그래, 오늘도 잘 견뎠어. 그렇게 내 마음을 토닥여 줍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요. 그리고 어느 날, 예전 같으면 불안해서 밤잠 설치던 일이 이젠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겨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음의 회복이었어요.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수행이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고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은 달라도 결국 같은 뜻이에요. 지금의 나를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것. 그게 평온의 출발점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불안한 나 자신을 안아주는 일.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숨 하나가 피어납니다. 그건 위로이자 희망의 숨결이에요. 한 구독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남기셨죠.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불안한 나를 사랑하려고 해요. 그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덕분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죠. 오늘 당신이 조금 불안하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불안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징표니까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고요를 되찾고 다시 살아갈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고 가끔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지나가면 언제나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건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그 평온이 조용히 깨어나길 바라며 저는 이 말을 남깁니다. 불안은 우리를 흔들지만 평온은 우리를 다시 세운다. 불안을 품고도 평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걱정이 밀려오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므요. 저는 오랫동안 마음의 평온을 완벽한 고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평온이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상태, 두려움 속에서도 괜찮아 하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평온이자 자유였어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이고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에게는 공감이 없지만 불완전한 사람에게는 따뜻함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불안도, 내 결핍도, 내 흔들림도 모두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어요. 인간은 빛을 상상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직면함으로써 완전해진다. 그 말처럼 우리는 어둠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배움을 봐야 합니다.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그림자니까요. 삶의 완성이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불안을 품고도 웃을 수 있는 여유, 무너질 때조차 나를 미워하지 않는 자비, 그리고 그 모든 걸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삶은 고요한 호수 같기도 하지만 때론 바람 부는 바다와도 같다. 우린 그저 그 안에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가면 됩니다. 가끔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 흔들림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불안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완벽함이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평온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쉼의 순간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숨을 한번 고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세요. 불안아, 이제는 괜찮아. 너도 내일부니까 우리 함께 가자.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따뜻한 빛이 아주 천천히 피어오를 겁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끝내 찾아낸 진짜 평온, 삶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